회사 복도에서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분명히 시선이 마주쳤는데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건넬 틈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죠.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올렸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즉각 반응이 달리지만 내 말만 조용히 묻혀버리는 상황 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내면 사람들이 듣는 척하다가 어느새 다른 주제로 흘러가 버리는 그 순간들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내 존재가 지워지는 그 경험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양보하며 살았어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제일 마지막에 손을 드는 사람이었고요. 회의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하고 난 뒤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원하는 걸 주장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더 배려할수록 사람들이 저를 더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제 생일 파티인데도 제 의견은 아무도 안 물어봐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원래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가 버리고요. 왜 저만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을 넘어선 깊은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죠.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가? 나는 원래 이렇게 취급받아야 마땅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배려하며 살려고 애쓰는데 만만하게 보이는지 살펴보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거죠. 그리고 단 한마디로 그 관계의 구도를 바꾸는 방법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존엄을 지키는 철학적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볼 때 나는 그 시선의 객체가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시선을 의식하고 나 자신을 되찾는 순간 나는 다시 주체가 되는 거죠. 문제는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늘 객체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 살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며 남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 하는 질문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차례를 양보할 때 그게 정말 선한 마음에서인지 아니면 거절했을 때 벌어질 상황이 두려워서인지 구분해야 해요. 불편해도 참는 게 상대를 위한 배려인지 갈등 자체가 무서워서인지도 마찬가지고요. 화가 나는데도 웃으면서 넘기는 건 성숙함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배려는 내가 선택의 주체일 때만 가능합니다. 내게 여유가 있어서 베풀고 진심으로 주고 싶어서 나누는 게 배려예요. 이때 나는 주인입니다. 내 행동의 의미를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죠. 반면 가짜 배려는 선택권이 없을 때 일어나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미움받을까봐, 분위기 망칠까봐 어쩔 수 없이 양보하게 됩니다. 이때 나는 노예가 되는 거죠. 상황의 노예이자 타인 기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한 윤리학자는 자발적 선행과 강요된 선행을 구분했습니다. 자발적 선행은 내 자유의지에서 나오지만 강요된 선행은 두려움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그 안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착함과 만만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한 장이 바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묘한 직감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선을 넘어도 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채요. 그래서 관계 초반에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합니다. 한 여성 직장인의 경험담입니다. 새로 들어온 후배가 처음 만난 날,
커피를 사러 가면서 언니도 아메리카노죠? 라고 물었대요. 그분은 사실 라테를 더 좋아했지만 첫날인데 괜히 까다롭게 보이면 어떡하지 싶어서 응, 그래라고 했답니다. 그 후배는 그날부터 한 번도 취향을 묻지 않았어요. 항상 아메리카노만 사왔죠. 심지어 몇 달 후에는 언니, 커피값 제가 먼저 낼게요. 나중에 갚아주세요 하더래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작은 테스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취향도 말 못하는구나. 그럼 앞으로도 내 편한 대로 해도 되겠네 하고 학습한 거예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분의 친구가 약속 시간에 20분 늦게 왔는데 미안, 길이 막혀서 한마디만 하고 앉더래요. 그분은 뭐 길이 막힐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다음 약속 때는 30분 늦었고 그 다음에는 40분 늦었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테스트였죠. 이 사람은 내가 늦어도 화 안 내는구나 하는 학습이 일어난 겁니다. 무례한 행동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만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행동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환경이 만드는 겁니다. 만약 첫 번째 테스트에서 제대로 반응했다면 그 이후에 무례함은 없었을 거예요. 무례한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허락해주는 사람에게만 무례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지죠.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회사 프로젝트 회의에서 기획안을 발표했는데 팀장이 듣다 말고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더래요. 명백한 무시였죠. 그분은 내 발표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발표 학원까지 등록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깨달았어요. 다른 팀원이 발표할 때는 팀장이 휴대폰을 안 본다는 걸요. 문제는 발표 실력이 아니라 팀장이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었던 겁니다. 내가 무시받을 만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 자체가 함정입니다. 그 생각은 당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주입한 생각입니다. 마치 최면처럼 말이죠. 한 철학자는 억압받는 사람이 억압자의 시선을 내면화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결국 나는 스스로를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존재는 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한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내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한 주부의 경험입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데 본인만 새벽부터 부엌에 있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거실에서 TV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좀 쉬고 싶어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내가 제일 손이 빠르잖아 하더래요.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너는 부엌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규정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동료가 점심시간마다 찾아와서 30분씩 수다를 떨고 가더래요. 처음엔 사람 간의 대화도 해야지 하고 들어줬는데 매일 반복되니까 본인 일을 할 시간이 없어졌답니다. 미안한데 지금 좀 바빠서 하면 그 동료가 살짝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 나중에 보자 하더래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왔어요. 이런 게 시간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내 시간은 언제든 자기 필요에 따라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신호입니다. 어느 사무실 직원의 사연입니다. 책상 서랍에 넣어둔 고급 필기구를 옆자리 동료가 자주 빌려 쓰더래요. 처음엔 네 쓰세요 했는데 나중에는 묻지도 않고 가져가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 그 필기구가 다른 부서 직원 책상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옆자리 동료가 다른 사람한테까지 빌려준 거였죠. 의견을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 여성 마케터의 경험입니다. 기획회의에서 신규 캠페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팀장이
글쎄 하며 넘어갔대요. 10분 뒤 남자 선배가 거의 같은 내용을 말하자 팀장이요. 그거 괜찮은데? 라고 했답니다. 제가 방금 그 얘기 했는데요. 라고 하니까 아, 그래. 미안, 못 들었네 하고 끝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모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 모임에서 계속 놀림감이 되더래요. 너 진짜 웃기다. 너답다. 넌 원래 그렇잖아. 같은 말을 웃으면서 던지는 거예요. 처음엔 같이 웃었는데 점점 불편해졌답니다. 그만하자고 하니까 왜 갑자기 심각해져? 우리 사이에 장난도 못해? 하더래요.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거죠. 부탁이 아니라 통보하는 것도 신호입니다. 한 직장인은 팀 내에서 항상 잡무를 떠맡았습니다.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가 아니라 이거 해줘였어요. 거절할 여지를 주지 않는 거죠. 한 번 들어주니까 당연하다는 듯 계속 요구하고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무시는 이미 공격입니다. 단지 칼 대신 말을 쓸 뿐이죠. 이런 신호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 한마디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선을 넘는 순간 즉시 말해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요. 집에 가서 곱씹으면서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순간에 반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동료가 내 필기구를 묻지도 않고 집어들었을 때 바로 그 순간 말하는 겁니다. 그거 내 거예요. 다음부터는 먼저 물어봐 주세요. 끝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게 비싼 거라서, 선물 받은 거라서 같은 이유를 대면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상대방은 아, 이유가 있어야 거절하는구나 하고 학습하게 돼요. 그냥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톤입니다. 화내는 게 아니라 단호한 거예요. 눈을 보고 똑바로 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죠. 점심시간마다 찾아와서 수다 떠는 동료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휴게실에서 보자. 공손하지만 명확하게 경계를 끄는 겁니다. 명절에 부엌일을 혼자 하게 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해요. 제가 설거지 할 테니까 누가 상 치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요청이 아니라 제안의 형태로 말하는 겁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을 무시한 팀장에게는 그 자리에서 말해야 합니다. 팀장님, 제 의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따로 가서 말하면 효과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해야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선을 넘는 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 선을 인정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담으로 모욕하는 사람에게는 정색하고 물어보세요.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웃지 말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가 장난인데 왜 그래? 라고 하면 저한테는 안 재밌어요 라고 말하세요.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 것도 강력한 대응입니다. 요즘 표정이 어둡네? 라는 말에는 제 표정이 왜 신경 쓰이세요?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너 그런 옷도 입어? 라는 말에는 제 옷 스타일이 문제가 되나요?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핵심은 상대의 말을 그냥 받아 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과도한 부탁에는 짧게 대응하세요. 안 돼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많은 핑계나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원래는 도와주고 싶은데 같은 말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상대방은 이 사람은 이유가 있으면 거절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다음번엔 그 이유를 없애려고 압박할 겁니다. 그냥 안 돼요면 됩니다.
이유를 묻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라고만 하세요. 당신의 경계는 변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거절하면서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죄송한데로 시작하면 이미 약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거절의 사과가 필요 없어요. 당신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당신의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안 돼요. 대신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미안해하고 있네. 조금 더 밀어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 이번만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반복하세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깨진 레코드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같은 대답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효과적입니다. 목소리 톤도 중요합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대의 눈을 보면서 말하세요. 안 돼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로 말하는 겁니다. 몸짓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깨를 움츠리지 마세요.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똑바로 서서 어깨를 펴고 상대를 보세요. 팔짱을 끼거나 허리에 손을 얹는 자세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내 공간을 지키는 몸짓이거든요. 상대가 당신의 물리적 공간을 침범하면 한 발 뒤로 물러나세요. 손을 들어 멈춤 신호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말없이 보내는 메시지도 강력해요. 한 여성의 경험입니다. 직장 상사가 대화할 때마다 팔을 툭툭 치더래요. 불편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참았답니다. 어느 날 상사가 또 팔을 치려고 하는데 그분이 살짝 뒤로 물러서면서 저는 스킨십 편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대요. 차분하지만 분명하게요. 그 이후로 상사는 더 이상 팔을 치지 않았답니다. 이게 다예요. 거창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을 긋고 그 선이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나옵니다. 이미 오랫동안 만만하게 보였는데 지금 갑자기 바꾸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상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래?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효과예요. 상대방이 당황한다는 건 당신이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학습했던 패턴이 깨진 거예요. 이제 당신을 함부로 대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을 거예요. 너 요즘 왜 그래? 너 변했다 하는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변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거예요. 또는 이게 원래 저예요. 그동안 참았던 것뿐이에요. 상대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건 조종입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게 하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침착하게 물어보세요. 내 경계를 지키는 게 이기적이라면 당신이 내 경계를 넘으려는 건 뭐죠? 질문을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당신의 변화에 화를 내는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 속에 갇혀 산다고요. 부모의 기대, 친구의 기대, 사회의 기대가 우리를 규정하고 제한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그 기대들로부터 벗어날 때 온다고 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만만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기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기대, 화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기대 말이죠. 근데 그 기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기대예요. 당신이 경계를 세웠을 때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관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 떠나게 두세요. 반대로 당신이 안 되라고 했을 때 알았어. 미안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관계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인간관계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건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얘도 진짜 얘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거절 못하는 사람의 얘는 진짜 얘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얘죠. 상대방도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고마워하지 않아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예의 가치가 생깁니다. 진짜 관계는 경계가 있을 때 건강합니다. 벽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폐허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분의 경험담입니다.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주 큰 부탁을 하더래요. 돈을 빌려달라거나 주말에 일을 도와달라는 식이었죠. 그분은 매번 들어줬어요. 친구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반갑지가 않고 부담스럽다는 걸요. 또 무슨 부탁이려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거절했답니다. 친구가 주말에 이사 도와달라고 했는데 미안, 이번엔 힘들 것 같아 했대요. 친구가 약간 언짢은 표정을 지었지만 알았어 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다음번에 친구가 연락했을 때 그냥 만나서 수다 떨자는 연락이었어요. 부탁이 아니라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경계를 세우니까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어요. 친구도 제가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진짜 필요할 때만 부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친구 연락이 반가워졌어요. 이제 격을 높이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단순히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애초에 만만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는 여러 층위가 있어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1미터 거리에서 오늘 날씨 좋네요 정도만 하고 지내도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내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려야 상처도 줄어들고 자신감이 생겨요. 한 직장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무실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고 애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죠. 업무상 소통이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한 사람도 있고, 점심을 함께 먹을 만큼 편한 사람도 있고, 주말에 만날 만큼 친한 사람도 있다는 거요. 그 거리를 구분하고 나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10미터 거리에서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관계도 있고, 100미터 거리에서 존재만 인지하는 관계도 있는 겁니다. 이 거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존감의 근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태평양의 한 섬에서 70년 동안 아이들을 추적 연구했답니다. 그 섬은 가난했고 환경도 열악했어요. 아이들 중 많은 수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랐는데 어떤 아이들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던 거예요. 차이가 뭐였을까요? 2살 이전에 단 한 사람, 자기를 전적으로 믿고 받아준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습니다. 엄마든 할머니든 누구든 상관없이 이 아이는 괜찮은 아이야라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준 단 한 사람의 존재가 평생의 중력이 되어준 거예요. 인생의 거울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단 한 사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보다 나를 지지해 줄 사람 한두 사람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자존감의 근원은
타인의 수용보다 자기 자신의 수용입니다.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나에게 너는 충분히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거죠. 세상의 불합리함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공정함과 평등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면이 끝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불합리함을 인정해야 좌절하거나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승진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자기보다 실적이 낮은 사람이 승진했대요.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 이건 불공정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세상은 원래 완전히 공정하지 않아.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했고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세상의 불공정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나의 공정을 지킬 여유가 생깁니다. 불공정함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에 집중한 거죠. 이게 격이 다른 사람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루틴의 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움직여야 해요.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여야 합니다. 혼자서 누군가에게 기대려 할수록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시작해야 하는 거죠. 스마트폰 캘린더를 활용해서 일정을 관리하고 알람에 맞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루틴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저녁에 하는 작은 일들을 정해놓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느낌이 듭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죠. 근데 캘린더에 아주 작은 일들을 적어놓고 알람을 맞춰놨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기, 8시에 샤워하기, 9시에 산책 10분 하기처럼요. 처음에는 알람이 울려도 무시하고 싶었는데 그냥 억지로라도 따라가 봤어요.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기 삶의 리모컨을 다시 손에 쥔 사람은 남들의 평가에 덜 흔들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만만하게 보이는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 한마디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죠.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관계에 기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는 한두 사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격을 만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의 거리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1m 거리에서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관계도 있고 10m 거리에서 그냥 보기만 하는 관계도 있어요. 이 거리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수용에서 옵니다.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출발점이에요. 물론 그걸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두 명의 거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불합리함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완전히 공정하지 않아요. 이걸 받아들일 때 억울함에 갇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할 만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가 무시하는 사람이 심어놓은 거울일 수 있어요. 거울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닌 거죠. 무시하는 사람들의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 시간을 함부로 대하고 내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고 내 의견을 체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 바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해요. 과도한 부탁에는 안 돼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변명이 오히려 약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루틴을 만들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를 가볍게 봤던 사람, 나에게 과도하게 요구했던 사람이요. 이제는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 조정해 볼 용기가 생기셨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나를 향해 넌 충분히 괜찮아라고 말해줄 준비가 되셨나요? 조금 더 다정해지면서도 동시에 조금 더 단호해질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무에게나 무릎 꿇지 마세요. 착함과 호구는 다릅니다. 착함은 내가 선택해서 주는 것이고, 호구는 남이 가져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 앞에서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당신은 누구에게나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단, 당신 자신 앞에서만은 당당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철학적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철학적 성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삶의 의미를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